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증시가 2,800을 넘었다가요. 한 2,700 초반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AMD나 네네. 엔비디아 많이 빠졌다가 또 네네. 다시 오늘 아침 보니까 조금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실적은 엄청 좋은데 네네. 주가는 또 맞습니다. 많이 회복이 없는 듯하고 네.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AI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한 3개월 정도의 굉장히 급등 나온 거가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좀 그 진정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AI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AI 관련돼서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 그 송명섭 애널리스트님 그분이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급이 관련돼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할 상황이 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숫자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25년, 26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수주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미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3는 받았고 3는 아마 8, 9월 달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하이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앞으로 공급해야 될 25년, 26년도 물량이랑 앞으로 실제로 HBM 그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요량이랑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데이터 본 것도 24년도에 HBM 공급보다 수요가 초가 나는 게 한 11% 정도고 내년에도 최대 뭐 많이 잡은 데가 한 30%? 그러니까 15에서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26년도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자리 또는 아니면 오히려 공급이 더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AI가 생각보다 만드는 족족 다 팔려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고마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숫자가 계속 보여주면 사실은 주가가 계속 반도체주가 좋을 텐데 그런 그 숫자 앞으로 우리 계속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그게 아무래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에서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컨센서스 초과되는 거는 한 자릿수 미만이거든요. 원래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 11%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들이 뒷받침해줘서 지수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계속 지금 분위기 좋았던 예를 들어 그 식품 쪽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방산 쪽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도 사실 실적은 계속 좋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전체 시총에서 반도체가 예를 들어 20%에서 22%를 차지한다면 방산이나 식품이나 또 최근에 또 엄청 좋았던 게 화장품이거든요. 이거 다 합쳐도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 먹더라도 이 반도체라는 덩치를 받쳐줄 만한 사이즈 되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에코프로비움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비움이 영업이익이 그래도 적자 예상했는데 39억 흑자는 됐는데 아무래도 재고 과거에 리튬 싸게 들어왔던 그 리튬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돼서 그 부분이 플러스 난 거고 전체적인 에코프로 그룹사 측면으로는 아마 다음 8월 이제 한 중순 다 끝나면 에코프로랑 나머지 회사들 다 전체 실적 한번 리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현재는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AI 실적 개선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현재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치 훨씬 뛰어넘을 숫자가 25년, 26년에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단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기술주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더 원천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훨씬 타격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비중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더 훨씬 커요. 휴대폰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계속 잘 팔리면 반도체 단이 조금만 회복이 돼도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계속
고점 갱신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한 15에서 20% 조정을 받은 거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HBM 때문에 오히려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요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예를 들어 투자 관점에서 비교해 보신다면 하이닉스는 계속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주가가 계속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엄청 때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싸졌으니까 들어가야지 하면 굉장히 큰일 나고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최고점 대비 30% 정도 가격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 30% 선을 버티냐 안 버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30%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주도주에서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격 부담을 느끼는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부담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깨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와 가전이 세개 삼각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실적은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보다 매출 말고 이익 단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500% 정도 물론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500%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개선폭으로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화학 업종을 공부해봐도 그렇고 철강 업종을 공부해봐도 그렇고 여타 비철금속을 봐도 그렇고 요새 특징은 뭐냐면 그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가를 예를 들어 판가를 5% 떨어뜨렸는데 원재료 가격은 15%씩 빠지니까 판매 가격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익이 남네요. 10%씩 이익이 남는 거예요. 철강이 그렇고 지금 화학이 그렇습니다. 모든 철강 업체가 모든 화학 업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만 해도 그게 다 OP 마진으로 남는 경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큰 게 지금 철강 쪽의 일부 철강 업체들 그리고 그 화학 쪽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고부가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 고부가 제품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IT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PVC 이런 소재들 아니면 뭐 고무 합성 고무 금호소교하게 하는 고무 그다음에 유니드라는 회사가는 질산칼륨 가성칼륨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이 푹푹 빠지니까 마진이 좀 상당히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스프레드 개선되는 추세가 작년부터 계속 뭐 1년 내내 이어져 왔느냐. 뭐 반도체 얘기할 때 AI 반도체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작년 말부터. 근데 사실은 화학업체들 뭐 주가 박살나고 철강업체들 주가 박살나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들은 지금 반도체를 조금 정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일부 화학업체들, 조선업체도 대표적인 거거든요. 조선업체도 배 들어갈 때 후판을 쓰거든요. 근데 후판 가격이 계속 포스코랑 협상하고 현대제철이랑 협상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원자재만 조금 싸게 조달해도 마진은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굉장히 눈여겨보시라. 근데 원재료 가격이 그냥 계속 빠지는 추세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을 구할 수 있는 업종은 다 좀 주목을 해보자. 그게 대표적인 게 화학, 뭐 조선, 철강, 네, 뭐 그다음에 이쪽 IT 하드웨어, 기계 쪽 이런 쪽도 다 스프레드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일부 반도체 수익 많이 난 것들 좀 정리해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PBR 0.9배 밑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자 PBR을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세요. PBR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가시면
그날 업데이트 매일매일 되거든요. 여기서 주가 지수의 PER, PBR,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PER 0.98배 다시 1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배 미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 네,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인 거고요. 1배 넘어가서 이게 어느 때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저기 3천 갔을 때 그때 보면 1.4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시면 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컨센서스 초과 나는 업종들만 쫙 한번 분류해 보셔서 어닝 컨센 초과 나는 업종이 많은 산업. 근데 그 많은 산업이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금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 삼양식품 하나가 땡겼다면 방산은 현대로템, LIG, 넥슨, 심지어 한국항공우주 어제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방산주 중에 제일 주가 안 오르고 제일 형편없었는데 한국항공우주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방산의 대표적인 5개 업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까지 전부 실적이 다 좋은 상황이다. 하나시스템까지. 그래서 실적이 다 좋은 업종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쫙 2분기 실적 나오면 그걸 이렇게 나래비를 해서 여기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업종에서 뭐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AI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적으로는 사실 지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수출 주도 업종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구간을 이용한다든지 수출 데이터 좋은 업종들에서 기회를 노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외인가요?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 게 없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모든 캐파를 잠식했기 때문에 HBM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감산했잖아요. 감산한 거 이제 딱 감산 풀려고 하니까 HBM 때문에 메모리 업체가 일반 메모리를 못 쓰는 거예요. 공정에서 캐펙스를 HBM한테 다 뺏기는 바람에 남는 캐펙스 갖고 하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그 공급을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산을 안 하고도 저절로 자연 감산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감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파운드리 적자나는 문제도 있고 HBM 관련돼서 이미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긴 측면도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SSD 저장 장치 그다음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지금 얼마 샀냐면요. 8조 8천억 샀어요. 근데 그 8조 8천억 샀잖아요. 그럼 뭔가 수익을 봐야지 뭐 외국인도 다른 데로 갈아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8조 8천억 산 금액 자체랑 지금 현재 주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놨는데 이걸 어찌됐든 외국인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도 엄청 샀잖아요. 네, 엄청 샀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이닉스는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분명히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좋은 섹터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네. 말씀해주신 네. 대로 뭐 화학도 있고 나름 철강도 있고 방산 같은 것도 있고 뭐 하반기를 좀 전망한다면 네. 뭐 좀 지수가 오를까요? 전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수가 오르려면 회사 이익 올라가는 것만큼 사람들의 기대값도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2차 전지가 굉장히 반도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투심을 만들어냈는데 2차 전지가 주가가 박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사실 주시장에서 많이 떠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금투세 관련된 문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피해를 끼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조율을 하거나 제대로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은 선진국 시스템이 아닌데 금융 시스템은 완전 후진국 시스템인데
제도만 무슨 그 금투세를 이렇게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히 부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도 부담이 되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되고 ETF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굉장히 부담을 줬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사실 이거를 확실하게 이걸 보완을 해줘서 그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있고 발표는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물론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거 5천만 원 너무 과하니까 1억으로 조정하고 건보료도 조금 조정하고 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투세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해서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투세 관련돼서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금투세 관련돼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실망한 매물들이 몇 조씩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막 정부에서 저 PBR 밸류업 막 이런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돼서 실제 기업들이 뭔가 피드백 돼가지고 바뀌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저 PBR 밸류업을 기대감을 올렸는데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죠. 그리고 실제 기업들도 열심히 자사주 소각하고 환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가 외적인 측면이 사실 많이 누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극명한 실적 그 컨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뭐 방산이나 전력기기는 엄청나게 좋은 반면에 안 좋은 업종들 내수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박살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마트가 있죠. 백화점이 있고. 제가 여의도 사니까 최근에 여의도 더현대 자주 가요. 왜냐면 수요 조사하려고. 소비자 행태도 조사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옹달 책방 와서 얘기할까 해서 보면요. 그렇게 화제 속에 만들어진 여의도 더현대의 평균 그거 있잖아요. 평균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3,000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더현대가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의도 더현대는 화제성만 있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가서 핫한 브랜드 들어왔더라. 가서 구경만 해요. 물건 다 인터넷에서 사요. 와, 또 그러고요. 그렇구나. 여의도 더현대는 식품 매장만 잘 돼요. 핫한 브랜드 뭐 카멜커피 뭐 유명한 음식점인데 뭐 이렇게 핫하게 MZ 세대들 맞게 디자인하고 브랜딩 한 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충격적이다. 네, 굉장히 심지어 가장 화제 속의 화제인 여의도 더현대도 사람들의 소비 구매 금액이 23,000원이다. 네.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내수가 진짜 안 좋은가 보네요. 그리고 최근에 난리도 아니죠. 그 위메프하고 티몬 그 결제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수 경기를 계속 짓누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내수가 뒷받침되는 것도 뒷받침되는 거지만 그 주요 소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은퇴층이랑 2030 세대인데 또 그 현대백화점만큼 또 충격적인 사실은 2030이 모르겠어요.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포기 그냥 집에서 논대요. 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초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소비를 일으킬 만한 그럴 동력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아무러면 은퇴 세대들한테는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인데 80%라고. 80% 맞아요. 80%가 정확합니다. 80%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 일부 지역만 오르는 거지 부동산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좀 실망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대 과거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주식도 조금 부동산 투자한 걸로 수익 내서 주식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박살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유동성이 사실 씨가 마른 상황인 거예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이제 동결할 수 없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계속 지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사실 제일 기대가 큰 거고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이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9월 달에 금리를요 25bp를 인하하지 않고 빅스텝 하는 거죠. 50bp로 확 인하한다.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소비층의 그 중산층 허리가 점점 너무 약해가지고 국내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좀 계속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FNF를 너무 좋아하는데 FNF 매장만 가거든요. FNF로 진짜 뭐 10배 이상 수익을 내기도 했고. 근데 FNF조차도 아주 대표적인 소비주죠. MLB 예전에 모자만 팔아서 잘 됐다가 이제 뭐 그 디스커버리 패딩하고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서 매장을 3,000개 넘게 지었는데, 근데 이 소비재도 결국은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밑바탕 돼야지 국내 시장 밑바탕 캐시카우에다가 중국 시장 얹고 뭐 인도 시장 얹고 하는 건데, 국내 시장 지지대가 막 흔들리니까 FNF 보세요. 뭐 15만 원, 19만 원짜리 간 주식이 지금 5만 원대거든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마트 같은 거 그냥 심플하게 국내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 이마트 숫자를 보시면 돼요. 이마트 한번 볼까요? 지금 신저가라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출주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매출이 지금 30조 수준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익은 워낙 작년에 안 줬으니까 뭐 1,800억, 2,900억, 3,300억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코로나 때 평균 비교해보면 2,5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한 15%, 20% 정도? 예. 워낙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회복이 뭐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결국 수출주에 답이 있고, 수출주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뭐 30%밖에 안 된다? 그럼 수출주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삼양식품은 그냥 수출 비중이 85%니까 그걸 주가가 온전히 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하기가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수출주 중에 매달 데이터가 나오니까 연속성이 계속 보장되는 업종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계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방산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사들이 계속 가는 놈만 가고요. 제가 요새 계속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거는 주기가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은행주가 엄청 좋았거든요. 뭐 신한지주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KB금융도 좋았고, 보험도 좋고. 네, 보험도 좋아요, 맞아요. 은행이랑 보험이 좋았다고 해서 뒤늦게 은행 보험 가겠구나 하고 들어오는 순간 물린다는 거죠. 그 조선주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또 계속 이어질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주 데이터가 계속 유지되는, 부담 없는 게 사실 지금 방산도 방산이지만 저는 미용의료기기가 계속 수출 데이터 좋아요. 그리고 미용의료기기가 수출의 지역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 중국하고 브라질 중점적으로 했다면 동남아시아랑 유럽 쪽으로 이제 막 파기 시작했거든요. 북미를 파고 있고. 그래서 미용의료기기는 호불호가 없어요. 기관도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영문 HTS 들어가셔가지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누적 순매수 현황을 확인하면 거기서 상당히 많이 겹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업종, 아니면 아예 없다가 나오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화학 같은 뭐 금호석유나 유니드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눈여겨 봐두시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틈새 시장, 일종의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유효할 것 같다. 그 근간은 수출 데이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출 기업들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섹터들을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2차 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제조업이고 반도체 다음으로 크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다수 종목들이 네네. 신저가를 네네. 경신하고 있다라는 네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테슬라 어닝 쇼크까지 막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손바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떠난 분들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못 버티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적은 올해 3분기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9월, 10월, 11월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저는 결국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완성차별로 또는 자동차 밸류체인별로 철저하게 주가든 실적이든 차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차 전지의
핵심은 이제 전기차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되든 뭐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유럽의 일당을 차지하든 안 하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가 막말로 트럼프가 된다 쳐도 트럼프가 그걸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트럼프가 돼도 4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기차를 타야 되는 정확한 큰 아주 장기 5년 10년의 대의 명분 친환경 탈탄소라는 거는 변한 게 없어요 사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딜레이 되거나 연기된 측면은 있지만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글로벌 전 지구적인 대의 명분은 여전히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캐즘이 말 뜻이 아시잖아요. 일시적 수요 둔화거든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수요 둔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고 완성차 업체들 동향 플러스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얻는 이유를 크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을 폐지하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보조금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예를 들어 영국하고 독일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줄였는데 영국은 판매가 늘었습니다. 독일은 줄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조금 언제까지나 전기차가 보조금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전기차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전기차 자체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자체의 성능인데요. 전기차 자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 가격을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이익을 덜 남길지 모르지만 완성차 업체는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배터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전기차 싸게 만들 수 있죠. 가격의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제가 24년도에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제조업체나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 선택 중에 공통적으로 1등 꼽는 게 충전이 너무 부족하다. 충전이 안 된다. 충전 인프라 빨리 갖춰야 된다. 아니면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늘려라. 그래서 지금 충전 성능 늘리려고 실리콘 음극재가 폭발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이제 작년만 해도 2개였는데 올해 9개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 15개 차종, 내후년에 30개 이상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지면 충전 인프라 잘 안 깔려도 전기차 충전이 빨랑빨랑 되니까 그리고 충전 빨리 되고 완충되고 하니까 전기차 충전 성능 좋아지면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체 성능이 좋아지면서 전기차 그 불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 세 번째는 전기차가 선택의 폭이 적었던 거죠.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는데 물론 연기됐지만 연기돼서 24년도에 나오려던 물량 25년도에 대거 이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25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가 나와요. 최소한 30개에서 50개 가까이 신차가 나오니까 그러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영향이 있잖아요. 리튬 가격. 근데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 관련돼서 제가 리튬을 요번에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미국 엘버마라고 칠레 SQM하고 틴치 리튬 간펑 리튬이 있거든요. 얘네는 지금 기회만 보고 있어요. 리튬 가격 계속 빠지면서 상위 업체만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상위 업체만 계속 살아남을 거고 미국의 리튬도 탈중국 리튬을 원하기 때문에 탈중국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5손가락에 꼽아요. 그럼 리튬 문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럴 건데 리튬 가격 여기서 더 빠지면 리튬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중단됩니다. 그래서 취소나 중단되면 그럼 상위 리튬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행히도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MB 정부 때부터 사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게 25년도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5,000톤, 그 다음에 이 광양 공장에 있는 광석 리튬이 5만 톤에서
25년도에 대략 5만 톤 체제, 26년도에 7만 5천 톤에서 9만 6천 톤 체제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 대수를 치면 최소 150만 대에서 300만 대 분량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 조달하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광산은 없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글로벌 통해서 리튬 광산을 막 사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탄산리튬 싸게 갖고 와가지고 수산리튬 가공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광산 엄청 개발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직접 리튬 광산을 막 사거든요. LG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 빠지는 시점을 자금력이 되는 상위 주도권 업체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고 리튬도 소위 말하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 1, 2년 안에 치킨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리튬 계속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전기차만 계속 얘기하지만 ESS에도 리튬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로봇에도 리튬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탄산 리튬은 박살나서 지금 멈춰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소폭이나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와, 그리고 탄산 리튬도 재미나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 박살난 것들 있잖아요. 호주 업체들하고 일부 미국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경매로 그냥 넘겨요, 지금 리튬을. 엄청나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비싼 리튬 재고들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언제 다 깨질 거냐? 앨범하라고 SQM이 아마 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재고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악재 실적 나쁜 거 알겠고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여기서 더 실적 나쁠 게 있을 거냐? 그러면 일부 똑똑한 스마트한 개미들은 AI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바닥권에서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2022년도 폭등 나오기 전 수준의 레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일부 업체들은. 삼성 SDI가요. 코스피 지금 전체 평균 PER이 18배거든요. 네. 근데 삼성 SDI가 성장을 안 하지 않잖아요. 네.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삼성 SDI하고 그냥 두 개 대표적인 것만 비교해봐도 삼성 SDI하고 LG하고 딱 비교해보면 나오거든요. 삼성 SDI PER이 25년 기준으로 10배입니다. 10배. 여기 보시면 10배까지 떨어지고요. 코스피 평균 PER보다도 안 되는 수준이고 LG하고 마찬가지거든요. 1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업황을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고 그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냐 그거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우려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럼 반도체를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팔고 어딘가를 가야 될 텐데 그 어딘가에 그 엄청난 수요를 받쳐줄 만한 덩어리를 하기에 방산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덩치가 작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의 수급을 빼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제약바이오라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부담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버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자들은 앨범만 네. 적립식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떠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리튬 ETF가 있습니다. 리튬 ETF 보시면 거기에 앨범알, SQM 다 들어있으니까 앨범알 단일 회사에 사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리튬 ETF를 사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뭐 이런 뭐 낙관적인 견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다. 캐즘은 결국 끝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극복될까요? 저는 캐즘 극복된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캐즘 극복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기차를 안 탈 거면 어쩔 겁니까? 그죠? 톡 까놓고 그러면 계속 휘발유차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휘발유차 계속 못 탈 것 같거든요. 네. 휘발유차 타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긴 하겠죠. 근데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전기차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충전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서 전기차 떨어진 요번에 EV3 나왔거든요. 심지어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 들어갔는데 가격 가격은 싸졌어요.
가격은 싸졌어요. 가격은 싸지고 지금 사전 예약이 16,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팔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GM의 에퀴녹스 EV가 그게 나오자마자 지금 전월 대비해서 50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퀴녹스 이제 5월 달에 나왔으니까 2달치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있다? 그럼 소비자의 선택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네.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조금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린 측면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LG엔솔도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속도 조절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요가 안 올라오면 속도 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중저가 전기차들이 잘 팔린다? 중저가 전기차들 심지어 드디어 이제 뚫었잖아요. LFP 르노 뚫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얘기 들어보시면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SK온이 중국 거 지리자동차 지금 배터리 하이엔드급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SK온이 만약에 중국을 뚫는다 그럼 또 새로운 또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ESS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1조 넘게 ESS 공급을 맺었잖아요. 그럼 ESS 쪽도 다시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말고 지금 그 LG엔솔이 4680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가 거의 포기라고 봐야죠. 네. 자체 생산 못하겠다. 그 외주 주면 100% LG엔솔 최대 수혜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계속 당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오창 공장에서 4680 원통용 배터리 양산됩니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 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2025년도에요. 6개 밀렸던 신차를 로드스터, 픽업 트럭, 그다음에 중저가 차 있죠. 그 모델 2 포함해서 이 6개 차종을 25년도에 추가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2대, 하반기에 4대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가장 지금 7년 8년 7월달 데이터 보니까 여전히 모델 Y가 그러니까 단일 브랜드는 1등이에요. 전년 대비 30%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7년 8년 된 테슬라가 드디어 신차를 쏟아져 내니까 6종의 신차를 쏟아져 내니까 아마 그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현대기아차가요. 이것도 현대기아차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테슬라가 마진이 잘 날 때는요 15% 마진 났거든요. 네. 전기차 쪽에서. 근데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6%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가요. 특히 기아차가 전기차 쪽 마진이 10.7%가 나와요. 그래요. 네. 점점 좋아지네요. 네,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기아차 전체 마진은 13%. 와. 테슬라 전체 마진 6.7%, 기아차 13.2%, 2배입니다. 2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가 전체 마진은 10.6%, 전기차 마진은 한 7에서 8%.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전체 휘발유차 포함입니다. 전체 3위권이고요. 미국에서는 전기차로만 보면 테슬라 다음 2위권이에요. GM하고 포드는 뭐 보이지도 않고요. GM 아니면 뭐 폭스바겐 정도가 현대기아차 경쟁자고요. 유럽에서는 4, 5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마진으로 치면 현대기아차 거의 뭐 글로벌 탑3 안에 들 정도예요. 전기차. 근데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산타페 아시죠? 산타페 그 페이스리프트 뭐 신모델이 전월 대비 60.7%가 증가했어요. 판매량이. 그다음 투싼이 있거든요. 투싼 그 SUV는 5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3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계속 상황을 보고 있어요. 전기차 마진 10%씩 남기니까 사실 전기차 물량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상황 지켜보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릴 자금 여력도 되고 왜냐면 아시죠?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그 IPO 추진하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오는 돈만 한 4조 되거든요. 현금 들어오는 게. 네. 그럼 그거 다른데 다 힘들다고 막 어려워할 때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기차 투자하면 그 시장 다 먹을 수 있겠죠. 이미 지금 글로벌 3위권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한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워낙 지금 매출가이익이 2분기 실적으로도 역대 사상 최대 실적 갱신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 밸류체인이 SK온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고요. 네, LG 엔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캐펙스가 커진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차 앞으로 나온 출시 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25년도에 BMW는 대략 한 개 신차 출시가 예상돼 있고 포드 같은 경우가 대략 한 4종의 신차 출시가 예상돼 있고 GM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지금 에스컬레이드랑 이런 게 조금 연기됐어요. 시에라랑 에스컬레이드가 이게 연간 30에서 50만 대 파는 차종이거든요. 요거까지 뒤로 넘어가면 25년도에 GM만 한 7개 차종이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엄청나게 많은 차들의 합작인데 스텔란티스 또한 25년도에 역대급으로 많은 10개 이상의 차종이 신차가 예상돼 있거든요.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25년도에 팰리세이드랑 GV9 그 GV9 그 다음에 인도의 크레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텔룰라이드 신형이랑요 EV8 픽업 트럭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클라비스라는 이 전기차 신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신차 출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특히 중저가 쪽에서 집중 많이 나오거든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도 다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나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초반대. 그래서 신차가 나오면 결국 그 신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 거 쓰냐, 우리 거 쓰냐, 유럽 거 쓰냐인데 유럽은 BMW가 노스볼트 배터리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삼성 SDI로 넘어갈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75에서 80% 정도고 유럽은 조금 다소 떨어져서 CATL한테 일부 뺏겨서 대략 55% 정도, 45에서 50%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완성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캐펙스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도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은 캐즘 구간은 저는 분명히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장점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잘 만드는데 장비는 노광은 ASML 장비 쓰고 ASML 장비 쓰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기타 8대 공정 중에 일부 장비는 일본 거 장비 쓰고 뭐 도쿄 일렉트론 장비 쓰고 그러니까 장비를 사실은 완전히 저거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AI 반도체 쪽은 일부 특정 기업들만 선점 효과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장비도 국내 PNT나 CIS나 윤성 FNC나 뭐 DNT나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탑 장비 회사. 소재도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뭐 동박의 롯데모티리얼즈, 뭐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회사들이 소재도 다 글로벌 탑. 그러니까 그 계속 밸류체인 하는 게 소재부터 장비부터 안에 셀부터 모든 심지어 가장 그 끝판왕 가장 최상위에 있는 리튬도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소재부터 원자재부터 소재 장비까지 이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진 산업이 2차 전지 말고 있을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봐도 2차 전지가 요 힘든 구간을 잘 버티면 국내 셀업체가 버티고 소재업체가 버티고 장비업체가 버티면 그 구간은 국내 기업들이 캐즘 구간을 버티면 뒤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리튬도 포스코 홀딩스가 전망했어요. 2026년부터는 리튬 가격도 다시 오를 거다. 그리고 리튬 가격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전기차 자체의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대 중저가 차종이 막 30개씩 쏟아질 거다. 그러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떨어졌는데 회사에 대한 이익 기대값도 떨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최저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가거나 회사가 더 이상 이제 저희가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